방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 세종고등학교 정유한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 세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화 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내용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잡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선발하고 싶은 학생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냥 대학에 와서 공부 잘해서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의 이름을 널리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을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학업 역량도 뛰어나면서 좋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도 높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착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누가 평가하냐? 뭐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정기고사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학생을 평가를 하고, 국가에서는 수능시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대학에서는 자기들만의 계획을 세워서 성적이나 서류나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선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랑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드리기보다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4년 예고제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자, 내년에 너희 이거 할 거니까 내년으로 바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딱 4년이라는 그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 2월 달 말에 이제 대입제도 방향성에 대해서 대입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 1월 달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9지만 2029는 아직 여러분들이 1학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대학 입학 전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할 거야 라는 거를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에 4월 달 정도 올라가면 약간 세부적으로 우리는 대학에서 각각의 대학이 우리는 시행을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을 안내를 합니다. 수정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3학년 5월 말 정도에 우리는 수시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선발할 거야. 정시는 이렇게 선발할 거야 라는 거를 9월 초와 5월 말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본이죠. 여기서 수정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본적인 내용들은 가장 최신의 정보,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발맞춰서 조금 빠르게 발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와 그 다음에 경희대와 건국대 정도의 이야기들을 사례를 들면서 교과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종합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논술 전형은 무엇이고 정시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가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이 2027과 2028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시스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수시 원서를 써야 될 때는 어떻게 쓰냐? 학생들이 수능 9월달 모의고사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가채점 결과를 EBS나 어디에서 이제 성적을 올려주면 내가 대충 몇 등급 정도가 되겠네? 그러면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겠네? 이런 거를 대충 알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2028부터는 9월 20일 날로 뒤로 늦춰졌습니다.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너가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라고 해서 좀 미뤄진 것이 2028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된 거 없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이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주 고수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형이나 누나가 있어가지고 입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데, 그것만 보는 것은 또 아니다. 종합 전형은 성적을 그러면 그거 빼고 보느냐? 아닙니다. 성적도 보고 학교 학생의 모든 생활 활동도 다 보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는지 면접도 보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나면 2개 합 5 이렇게 이야기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2개 합 5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들 중에서 잘 본 것 2개를 모아서 5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니까 2합 5니까 둘 맞았으면 그 조건에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어떤 누구도 관심이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네, 그건 나중에 빠르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이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없으실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의 특징들을 현행과 개선안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면, 현행 부분, 여기 앞쪽 부분에는 교과는 성적과 최저 기준이 가장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대학들에서 우리는 뭘 반영하겠다? 출결, 교과 종합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추가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9등급제여서 조금 널널하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올 1인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11111 하다가 22111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1이고 2 하나 있고 나머지 다 1인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린 2가 2개 있는 친구가 두 번째 말한 친구보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이 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을 거야. 생활기록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금까지 보아오던 이런 면접평가나 서류평가가 기본이 되기는 하겠지만, 수능 최저를 조금 걸어서 아까 교과 성적이 너무 타이트하게 몰려있는 부분을 조금 분산시키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만으로 애들을 뽑는 거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안, 2안, 3안으로도 다 보시면 출결, 아까도 앞타임에서 강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얘들이, 저희 학교 애들은 안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네, 그만할게요. 네,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안 그러시니까 걱정하실 건 없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출결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저희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학교를 어떻게 늦게 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늦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졸업이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해야 이수를 시킨다라는 조건이 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애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7교시를 하고 집을 가야 되는데 7교시 끝날 때쯤에 이렇게 와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을 종례 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 학생은 출석이에요? 출석이 아니에요? 출석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출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갔더니 대학에서는 다를까요? 대학도 이제 심각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 우리는 이런 애들을 안 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결을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은 무조건 일찍 와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애들이 40분이 출석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저희 반은 35분이에요. 35분을 넘어가면 엄청 강압적으로 제가 애들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전화는 하고요. 저도 오래 교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출석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각 한번 하는 거, 결석 한번 하는 거, 이거 없는 얘들이 있고 있는 얘들이 있을 때 너 같으면 누구를 뽑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시립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 아니었는데요. 여기 서류를 교과 전형에서도 보겠다. 그러니까 정성평가로 보겠다라는 거는 정양은 성적만 보는 거잖아요. 정성은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 부분에서도 여기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정시에서도 우리도 정성평가 좀 넣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으로만 대학을 잘 가겠다. 즉 흔히 이야기하던 정시 파이터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정시화처럼 된다라고 제가 조금 키워드를 뽑았는데 왜냐하면 최저를 거는 대학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시도 수시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성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저 이야기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합형 수능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열 구분 없이 동일 과목을 응시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체제의 평가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해서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린 대학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애들이 왔을 때 이 얘가 더 우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 돼. 못 믿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서류를 보거나 불러서 면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역량과 수행평가 같은 것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안내를 드리겠지만 수행평가의 수업시간에 너 뭐 했어? 수업시간에 뭐 배우고 온 거야?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거 정말 큽니다. 신문기사 보셨죠? 신문기사 보셨을 건데 이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서 대학에 넘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봐보시면 이 표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표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부터는 너희 100점 만점에서 수행평가를 몇 점 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40% 반영했는데요. 그럼 그 수행평가는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수행평가 영역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덥잖은 거 했으면 그냥 점수 퍼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어려웠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 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할 점수도 A부터 A, B, C, D, E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을 때 A하고 B 사이의 점수를 몇 점으로 잡았니? 학교에서 추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표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원점수가 여기 있고요. 과목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A가 얼마 정도 되는지 B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강자 수도 여기에 나오고 제일 관심이 많으신 등급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너무 그렇게 목을 매실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이제 발제를 한 건데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성적표입니다. 대학에서 아까 원점수를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대학 가이드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봐보시면 130명 정도에서 시험을 봤네요. 이 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목별의 이 학교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적이 되게 높은 학교에서 네가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성적이 낮은 학교를 했는지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엄청 쉽게 내버리면 뭐가 가능할까요? 평균 점수를 강제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또 판별하는 게 어떤 녀석들을 이제 많이 보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어 수학의 성적들을 디테일하게 봅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무리 시험을 쉽게 내도 어려운 얘들은 못 풉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 학교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제가 표준 편차는 그냥 넘어왔는데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 점수의 그 기준 점수들을 A하고 B의 점수가 몇 점 정도였다라는 거를 제공하니까 사정관들은 대충 그것들을 보면서 표준 편차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이제 학교생활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원점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같은 경우 지금 진로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80점만 넘으면 A가 되니까 애들이 81점, 82점 이렇게 받아서 A를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그 진로 과목의 원점수가 100에 거의 수렴합니다. 100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턱걸이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알림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학교 이름을 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공시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를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읽을 거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 학교의 수행평가 이름이 또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것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름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름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옆에 가보시면 학업 성취사항이라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성적도 나옵니다. 성적도 나오기 때문에 이 성적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등급 아니면 안 된다. 저도 이제 그 카톡방에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모여있는 한 1,몇백 명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어떤 선생님이 1 다 받고 2 하나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자퇴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학년 때 올라가면 인원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2등급도 나올 수 있고요. 3등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착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고난 없이 피어나는 꽃들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니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같이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등급 비율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올 1등급인 친구들이 경기도권에서는 1.74,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2.07, 전북으로 가니까 2.5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치가 나오기 전에는 1등급이 10%니까 아무리 못해서 5에서 6% 정도는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 1학기인데도 요 정도고요. 1학년 2학기 섞이면 성적 더 섞일 거고요. 2학년 1학기 가면 더 흐트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는 학교에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디서 뽑아왔느냐, 뭐 경기권에서는 272명, 부산에서는 281명 이렇게 해서 전북은 302명을 가지고 이렇게 1.0의 학생 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많이 없는 건 아니죠. 예전보다 늘긴 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올 1등급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진학을 했었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 1.0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학에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2가 하나 있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학생부에서 선택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과 세특도 어떻게 쓰여지는 게 중요한데 내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지 제 생각을 같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8에서는 정시 30% 이상의 선발 대학들, 지금까지는 여기 보시면 40% 적용을 받는 대학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름을 보시면 우리 애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정시가 40%로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정시로 들어오는 얘들이 성실하냐? 성실하긴 하죠. 열심히 하는 얘들이긴 한데 얘들은 호시탐탐 나갈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더 맞춰서 내가 여기 있을 학교 학생이 아닌데 내가 한 개 서울대 다니는 얘들이 만족하고 다닐 것 같죠. 한두 개 더 맞추면 의대 가는데 그러면서 다시 재수하고, 고대 다니던 애들은 내가 이게 수학 한 개만 더 맞았어도 여기 안 있는데 이러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정시를 우리는 줄이고 싶다. 그런데 어떤 애들이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하느냐 놓고 봤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 너희과에 가고 싶어 라고 막 3년 내내 적어놨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뽑았더니 만족도도 높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평점도 좋고 나가서도 애들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종으로 뽑고 싶다 계속 어필을 하는데 대학에서 안 돼, 40%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서울대와 동국대와 한양대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에는 2028부터는 수도권 타대학의 동일한 수준의 요건으로 30% 정도로 조금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뽑는 인원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합니다. 생각보다 타이트해지고 점점 더 강하게 체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언어폭력, 그 다음에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이런 순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이 조금씩 가파른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작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떨어진 지원자들이 경북대에서 22명이 엄청나게 있어서 신문 기사에 크게 나왔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조는 아마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연류가 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다 화난다고 다 풀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학교 생활에서 너랑 안 맞는 애들이 있어. 당연히 안 맞지. 그러면 다독거리고 격려해 주시면서 넘어갔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용어 정리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하실 때 입시 용어들을 한번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센지랑 나침판에 자주 하는 질문 이쪽에 가보시면 입시 용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가시기 전에 이것들은 좀 학부모님들이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애들이 엄청 싫어요. 엄마는 아는 게 없잖아 막 이러면서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같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버님들 다 동의해서 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2028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교과 전형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높은 얘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여러 개를 붙을 수 있겠죠. 근데 대학은 하나밖에 못 가니까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 대학을 선택을 하면 나머지 대학들이 그 후에 아이들을 계속 전화를 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되게 높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추천받는 게 어렵냐? 어렵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 했으면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이야기가 조금 이따 나올 거긴 한데요. 서울대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일반고에서만 3명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애들 3명을 선발해야 될 것 같은지. 얼굴이 잘생겨서 성적, 예전에는 표준 점수가 있어가지고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주면 지점수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석차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표준 점수가 없다 보니까 성적만으로 뽑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성실하게 잘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교과 반영 방법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A대학의 기준으로 B대학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아까 센진학 나침판에서 성적을 다 계산해 준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대학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 정량평가에 서류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쭉 대학의 이름들을 보시면 생활기록부에 교과인데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예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7이라고 이야기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027은요. 2028을 왜 안 가져왔냐? 발표를 안 했으니까요. 자, 2027은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전 과목을 우리는 반영합니다. 아까 말했던 중국어나 일본어, 정보 과목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죠. 반영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공통으로 90%, 그 다음에 나머지 진로랑 공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100%로 하는데 교과가 90%고 그 다음에 출결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국수, 영, 사, 과, 한국사 이걸 반영을 하는데 여기 봐보시면 조금 특이합니다.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를 환산해서 해줘요. 그래서 여기를 넘겨보시면 1등급이면 200점 줄게. 근데 90점 이상이어도 200점 줄게. 이게 외대의 성적 처리 방법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외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고 애들이 많이 오면 좋겠죠. 근데 외국어고 애들이 시험이 엄청 타이트하잖아요. 94점 받았는데 막 5등급, 6등급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5등급, 6등급이면 여기 환산점수 120점 받아서 대학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90점 이상만 돼도 괜찮아. 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전형들도 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계산 방법이 다르다라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경희대는 2028을 이제 발표를 해서 잠깐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졸업 예정자, 즉 현역만 가능하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얘들, 지금 고1 얘들을 진학을 할 때는 무조건 현역 얘들만 하는 거고 졸업생들은 받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제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불리하게 한다고요. 그것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과목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 중 상위 한 개만 수능 최저를 걸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하는 방법들은 아까 그 한국 외대랑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국수, 이거는 2027 자료입니다. 2027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진로 과목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 B, C로 이것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등급 안 나오는 그거는 상위 3개만 반영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2028 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일반, 진로, 융합의 과목들이 이제 등급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되겠죠. 엄청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 융합 선택은 미반영하겠다. 왜냐면 이거는 등급이 안 나온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셨죠.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반영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교과 진로 선택 과목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상대평가,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절대평가, 네가 A를 받았으면 A냐 3이냐 이거에 따라서 네가 3등급이냐 A냐 둘 중에서 좋은 걸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예전부터 이제 좀 유명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봐보시면 여기 잘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올 1등급에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과 전형인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이 학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왜? 여기가 정성평가를 반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만 좋다고 무조건 교과 전형에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건국대가 2027과 2028을 이제 가볍게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여기도 2027에서도 70%, 30%인데 여기는 동일하게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27과 2028이 많이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30%를 반영을 정성평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뭘 평가할 거냐? 당연히 학업 역량, 진로 역량들을 성적도 볼 거고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그 역량들도 같이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너가 어떤 준비 과정이나 노력, 활동 이후에 너가 어떻게 변화가 됐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대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평가할 때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이 두 개를 놓고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그러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만 반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과목 성적을 반영할 때. 그런데 종합전형에서는 이제도 중국어도 보고 일본어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 완전히 성적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은 말 그대로 성적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성적도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성평가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기록부를 다 잘 써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잘 써옵니다. 그러니까 사정관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이 지금 면접을 갔다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애들이 면접 질문을 이제 제가 물어보면, 야, 너희 뭐 물어보디? 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생활기록부 안쪽에 써있는 세특 있잖아요. 세특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최근에는 그 내용을 안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 과목에서 뭐 배웠어? 이 과목에서 뭐 알고 있어? 이걸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과목 공부 안 하고 수능 준비하는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거기에서 큰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일매일 복습하고 이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류평가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평가까지 진행하기도 하고요. 상위권 대학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에서 선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점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충원률 이것들은 각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최저가 지정되어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 지금 같은 게 있었는데 2028 때는 취소를 하기로 했고요. 연대 같은 경우 고대, 성대, 한양대 2027 기준으로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를 보셨는데 여기에 큰 틀로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량들이라는 단어들은 들어보셨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도 조금씩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1단계에서는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때 성적 70에 면접 30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KU 자기추천이라고 해서 가장 큰 중심이 되는 전형이 저 하나고요. 근데 최근 전형들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이걸 세분화시킵니다. 수능 최저가 힘들어?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을 만들어 줄게. 그럼 너는 수능 최저가 되는데 성적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수능 최저 있고 서류 있는 걸로 해줄게. 근데 또 어떤 대학은 성적이 조금 낮고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는데 자사고나 특목 얘들 같이 내가 학업 역량이 너무 뛰어나단 말이에요. 면접도 내가 너무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한 또 전형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전형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 되는데 이 블라인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 게 각 대학이
고등학교 이름들을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정하게 대학들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도대체 어딨냐?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곳에 있는데 센진학 나침판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대학별 정보를 클릭하시고 이쪽에 대학 제공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제공 자료를 눌러보시면 이런 게 뜨는데요. 여기서 대학의 이름을 치시고 여기를 검색을 누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가이드북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전공 가이드북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꼭 읽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의 내용들을 봐보시면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라는 인재상 부분이 나오고요. 이 인재상 부분이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이런 애들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아까 말씀드렸던 무전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 그냥 공부하다가 선택하는 아이들은 전공이 인재상에 맞춰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학생의 활동 결과보다는 준비 과정 노력, 활동 이후의 변화 등이 진짜 중요하다. 나도 저 말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학업 역량의 30%, 진로 역량의 40%, 공동체 역량의 30%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동체 역량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나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적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웬만한 깡을 갖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못 적습니다. 근데 칭찬이 별로 없을 수는 있겠죠.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얘들은 선생님들이 너무 예쁜 얘인데라는 표현이 막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요. 근데 한 선생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이 비슷한 관점으로 써주셨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KU 자유전공학부는 진로 역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약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성장 역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 역량.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앞에 학업 역량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세부적으로 뭘 평가하는 거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경험하시고 아시고 준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 여기에서 가보시면 아까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냐? 유난히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적 추이가 어떠한가? 당연히 1학년 때는 성적이 좋다가 2학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 인원이 주니까요. 인원이 주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등급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계속 하는 것도 힘든데 1학년 때 안 좋았다가 2학년 때 3학년 때 더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는 진짜 최고죠. 가장 좋은 친구는 좋았고는 뭐 변할 수 없는 진실이긴 하지만 1학년 때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선발하는 아이들 성적 분석을 해보면 다 이렇게 우상향 곡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업 태도, 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 이 주도적이라는 표현이 대학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집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시는데 참다가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해서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대학도 그런 걸 똑같이 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얘가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가 도대체 주도적이다는 거야? 이런 것도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주도적인 것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냐?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성적 1등급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학 시간에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학원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근데 시험 보면 얘가 1등급이 나와요. 고민됩니다. 세특에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아서 세특을 쓰려고 할 때 얘를 뭘 써야 되냐. 그렇다고 내가 나쁜 말을 쓸 깡은 없고 이러다가 되게 드라이하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막 선생님한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찾아오고 자꾸 막 부대끼고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인간관계 계속 맺어가고 그러면 선생님이 딱 책상에 앉아서 생기부 쓸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얘를 뭘 적어주지? 어떤 이야기를 적어주지? 막 이러면서 행복에 막 겨워서 적는데 교사니까 적는다 진짜 이런 애들도 없을 거예요. 저만 그럴 거예요. 저. 탐구력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이 있냐, 지적 관심이 좀 있냐, 지적 관심이 있냐. 자, 그리고 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역량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자기 의지가 많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이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책상에다가 출력해서 붙여놓고 1학년 1학기를 보내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네,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네, 자기주도적으로 선생님이 이거를 알아챌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적어보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들이 생각보다 내가 이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라고 이야기하면 하면 되죠. 전략적으로 해야죠. 진로 역량을 살펴보시면 진로 역량으로 가보면 과목을 적절하게 잘 선택했냐? 근데 아까도 이제 앞타임에서도 강의하셨지만 크게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택이 다 되게 짜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수한 과목이 어떻냐? 추가적인 노력을 했냐? 그 다음에 학습 단계에 따라서 이수했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리가 쉽지 않잖아요. 물리가 쉽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물리 애들 또 많이 안 듣는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물리를 안 듣고 싶은데 근데 대학에서 물리를 엄청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점이 크게 되는 겁니다. 크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기록부 자체가 너무나도 상향평준화가 돼 있다 보니까 깔끌거리들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학을 안 들었다? 아니 물리를 안 들었다? 죄송하지만 치수선이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너희 학교에서 열려 있었는데 안 들은 과목들 있잖아요. 열려 있는데 너희 학교에서 안 들은 과목은 물리 이렇게 적고 취소선을 이렇게 그어놔요. 그러니까 빠뜨리고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크게 감점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좋냐, 그 다음에 성취 수준이 어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했니,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아까 그 공동교육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앞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점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공유 캠퍼스라는 것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콜라 캠퍼스라고, 서울에서는 콜라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이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학교 간 교육과정이 이렇게 학기 초마다 이게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내가 이것들을 좀 선택해서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점학교를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는 친구가 들어야지 내가 성적이 안 좋은데 이거 들어서 플러스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학교 내신을 잘 따라가시는 게 1번이고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데 난 더 해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형과 공유형도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점형은 우리 학교 아닌 다른 학교 가서 그냥 방과 후 수업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형은 학교들끼리 이렇게 약속해서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한 3-4개밖에 없을 때 그 학교 내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 학교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역량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까 진로 역량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을 건데요. 주도적으로 계획 설립했냐, 그 다음에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다음에 창의적 발상이 있냐,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교과목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종합적 소양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여기거든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학교에서 학교 환경 시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기획장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와서 우리 학교 환경을 바꿔보는데 너희 의견을 좀 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3년이나 해야 되는 그 곳이 그냥 수동적으로 가는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바꾸고 싶은 노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구성원들과 협력을 좀 잘하고 있느냐, 수행하고 완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용하는 태도도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각과 정보도 잘 전달할 수 있니, 그 다음에 나눔 실천, 양보, 배려, 그 다음에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 그리고 공동체가 정한 규정, 규칙, 그러니까 지각 같은 거 하면 요런 데서 예쁜 말이 안 나가겠죠. 그리고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 하라는 단어가 좋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일부러 담임선생님이 공동체 역량을 적기 위해서 선생님이 막 얘들을 찾을까요? 생각보다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으세요. 일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학생의 장점들을 발견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앞에 계실 때 쓰레기도 좀 주워보고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야야야 저 뒤에 청소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안 움직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걔 중에 몇 명이 있어요. 딱 일어나서 치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눈이 진짜 간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여기 실명도 거론할 수 있는데 저희 반에 누구라고. 아니, 걔는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걔 예뻐한다고 걔는 모를 거예요. 저는 티를 잘 안 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앞에서 일부러 좀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가 돼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예뻐요. 예쁜 애들이 하지. 안 그런 애들은 안 합니다. 진짜 이렇게 말을 해도 저희 반 애들 앞에서 해라 제발 내 눈앞에서 해라, 그리고 나한테 티를 내라, 좀 저 이렇게 하니까 저 선생님 좀 이쁘게 좀 봐주세요 라고 해라 해도 종례 끝나면 막 다 도망가기 바쁘고 막. 저희 반은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네. 너무 사랑한다 얘들아. 자, 서울대학교 2028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발표가 되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역균형 전형에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에 있는 애들은 미안하지만 지역균형은 쓸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 위주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2명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기에 조금 더 좋아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만 잘해서는 석차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애매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단계 때는 3배수로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 70점, 그리고 면접을 30점을 반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라고 이제 두 번째로, 학교에서 추천 못 받은 애들은 그럼 서울대를 쓰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일반 전형은 여기에서 면접 평가를 50점을 반영을 하고요. 여기는 3배수였는데 여기는 2배수만 뽑습니다. 2배수만 뽑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걸로 학생들을 뽑을까? 역량평가, 성적만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 가는 애들은 거의 1점대에 수렴하는 애들이 올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애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뭘 볼 거냐? 서울대에서 너가 교과별로 뭘 익혔니? 탐구 능력은 뭐니?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너 학습 능력은 어떠니? 이러면서 과목 선택은 뭐 했니? 학업 깊이는 어떻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묻겠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면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 서울대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시문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재시문 면접은 너 서류 보니까 너 똑똑한 거 알겠어. 오케이. 근데 너희 학교에서 뻥튀기 해서 적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문제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재시문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기록부를 쭉 보면서 너 이런 친구였구나. 근데 진짜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과목에서 이거 배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그 다음에 이거를 탐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행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예시로 이 활동을 왜 했니? 목적과 과정이 뭐였니? 자료 수집은 어떻게 했니? 뭐 이런 질문들을 했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의 이제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묻는 것은 동일한데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저는 동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게 궁금했어? 왜 궁금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챗GPT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5초면 모든 걸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담임선생님들이 적어놓으면 의미가 없죠. 그거 외워가지고 질문했을 때 답변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동기가 남는 거예요. 동기. 너 이게 왜 궁금했어? 왜 궁금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학습 동기는 어떻게 했었니, 자기 조절은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너 의사소통이나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다른 문제들도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 그대로를 묻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너가 어떻게 이걸 내면화했니? 어떻게 내면화해서 이걸 어떻게 너희가 바깥으로 분출할 수 있는 친구인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에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학생부 기록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결과를 이제 반영을 해 가고 있으니까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학생들의 그 생각, 고통, 이 과정들 속에서 나온 것들이 궁금한 거지 챗GPT가 써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창의적 문제 면접,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이라고 이런 면접들을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보시면 어떤 것들을 물어보시는 건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조건 상황을 바꿀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자, 그리고 제시문 문항이나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일 때는 이렇게 하시고 융합과제는 이렇게 분석적 주제 토론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 거예요 라고 이제 주제를 줬습니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자, 상생의 손 이게 오른쪽 손이 8.5m 청동, 왼손이 5.5m 막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시는 그러면 몇 미터여야 될까? 이런 걸 묻는 거. 너무 재미없으시니까 농담 한번 할까요? 어렸을 때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하나 났거든요. 동물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이 동물의 이름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발자국을 보고 동물을 어떻게 맞춰요? 이게 문제 출제가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제 약간 항의를 한 거죠. 그때 공부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너 왜 되들어 임마? 너 몇 학년 몇 반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신발을 딱 벗으면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맥락의 문제는 아닌데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계산기나 검색 기능이나 이미지 내 길이 측정이 다 제공되는 컴퓨터를 감독관이 옆에 있으면서 쓰게 한다라는 거죠. 쓰게 한다고. 그러면서 감독관이 부정행위 하는지를 찾는 게 아니고 옆에서 정보들을 줄 수도 있대요. 얘가 너무 길을 못 찾고 막 헤매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귀신같이 알아듣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아주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제 융합적 과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주제 토론도 제가 문제에다 넣어뒀으니까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럼 이거 다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호하냐? 결국에는 수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학생을 제일 오랜 시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수업 시간이니까.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우리는 너희들이 교육과정 좀 잘 짜놓고 그다음에 수업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잘해서 기록을 잘해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게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거에 조금 신경을 써봤는데요. 커피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커피가 쓴맛이 나는 짙은 갈색의 음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죠.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품종은 어떤 건지, 미디어에서는 커피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역사와 사회적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제가 요거 몇 개만 이야기했지만 더 깊게 이야기를 뿜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사례들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거니까 너가 더 궁금한 게 생기면 계속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봐. 깊이 있게 연구 좀 해봐. 라는 거를 대학에서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미디어 쪽은 사회 과목에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 사회, 이거는 한국사 이런 파트에다가도 넣어볼 수 있는 거고 건강은 과학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 거고 너무 다양하게 넣을 수 있지 않나요? 경제는 수학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융합적인 사고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학생들이 궁금한 게 없어요. 한 개도 안 궁금해요. 왜요? 학교 시험 따라가기도 버겁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을 받기도 버거운데 이것까지 할 힘이 어딨냐. 그러니까 대학에서 미안한데 그러면 그런 학생은 우리 학교 오지 마. 이거예요. 성적은 당연히 잘 받고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깊이 있게 학습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애들 뽑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역량이 있는 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 정전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에 나의 역량을 좀 키워주셔야죠. 씹을 수 있는 입을 키워 놓으셔야죠. 그래서 그 역량들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인문과 자연 이렇게 나눠져서 뽑고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셨던 글 쓰는 거, 문제 푸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고 그냥 학교 시험에서 단답형 문제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국어하고 수학을. 근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리고 역량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가 또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논술 문제 같은 경우를 대학 과정에서 출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대학에서 항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 풀이는 이거야. 봐봐. 고등학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문제 같은 경우 풀어보는 것도 괜찮죠. 정말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은 여기까지 가기에는 또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자료들 참고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을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량평가가 이렇게 수능 성적 중심으로 정량평가가 좀 되는데 대학별 환산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평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의 기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들 왜 수능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선 대수와 미적분원, 확률 같은 게는 예전에 문과 과목이에요. 딱 문과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과목을 시험을 잘 봤다고
상위권 대학에서 이 애가 우수한 얘기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관점들의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이것들을 잘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표에는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변환 표준점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도 집에 가셔서 살짝씩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만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나오진 않습니다. 원점수는 나오지 않고요. 대신 그것들을 가공한 표준점수, 난이도를 고려한 표준점수가 등장을 하고, 이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백분위 점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예전에는 선택 과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윤리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 틀렸는데 막 3등급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유불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가 있었는데 등급 이제 우리가 공통 시험을 보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입 개편이 조금씩 이루어졌는데 봐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목을 똑같이 본다라는 게 있었고, 근데 서울대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지역 편중이 너무 심화된다. 서울 쪽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공부 학군지에 있는 얘들만 너무 대학을 상위권 애들만 오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N수생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니까 현역 얘들이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근데 들어와서 뽑아놓고 나니까 얘들이 또 등록을 안 해요. 의대 간다고 빠져나가고, 또 그리고 또 와서 다니다가도 또 나가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게 그거 자존심도 상하고 국가적으로 이거는 손해다. 국가적인 손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울대에서 이제 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인데요. 2024, 2023, 2022, 2021 이렇게 탈락하는 수치들이 연대, 고대 이렇게 이 세 개 대학만 했는데도 상당히 많이 탈락을 하고 나가고 있죠. 정말 많이 나갑니다. 아이들이. 자,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까지는 교과평가 2027에서 교과평가를 지역균형에서 4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20%를 반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한두 문제 차이로 아이들이 이걸 역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7에서는. 그런데 2028에서는 지금 봐보시면 40%로 늘렸습니다. 교과 영역을. 그래서 1단계 때는 국수영타만 등급만 활용을 합니다. 등급만 1단계 때. 그러니까 올 1등급인 친구들이 아마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국수탐 100분위입니다. 100분위. 표준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분위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통점자들이, 공통인 얘들이 엄청 100분위에는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능을 무력화시키고 교과 역량평가의 에너지를 우리는 엄청 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도 수능으로도 대학 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수의과랑 의과대학은 인적성 면접까지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A, B, C로 이렇게 학생들의 40점을 계산을 할 때 이게 변동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D까지 결격 사유를 넣겠다고 초에는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조금 이거를 좀 수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 부분은 취소를 했고요. 여기 정시 모집 지역 균형도 뽑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시 전형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내신이 강화가 돼서 고1 자퇴생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봐보면 서울대나 이런 대학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할 거야. 너희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 어려워 라는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면 수능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30%와 70%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을 봐보시면 비교과를 10% 정도 반영하는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높은 거를 반영해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도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수능만으로는 대학 가기는 조금 어려워. 이 메시지를 빨리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성취도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전북교육청에서 계산을 해서 냈는데 거의 대부분 A에 있는 애들이 10%보다는 조금씩 높죠. 10%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조금씩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겠구나. 이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이 자연계 가는 얘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그냥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부분에서는 전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교육 과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뽑겠다라고 3월 달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가 약간 물러선 것처럼 보이시죠?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도 이제 수능 때 참고하시면 정성평가를 20%를 반영하겠다. 근데 모든 과들은 아니고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는 얘들은 여기도 정성평가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들이 생활기록부를 잘 준비해야 정시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맥락에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가 조금 약간 재밌는데요. 성균관대 살펴보시면 교과평가가 지금 2027에서는 여기 봐보시면 학생부 종합평가를 20%를 반영을 하고 있죠. 20%를.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이거를 아예 2027 때는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에서 뽑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시가 아니라 정시인데 어떤 과들에서요?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이런 과들에서 우리는 학종으로 뽑을 거야. 성적이 아닌 학종으로 뽑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시험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수시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활기록부 부분입니다. 생활기록부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인적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출결 상황은 대학에 갑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수상 경력 미반영되고요. 자격증도 미반영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는데 저거는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게 무엇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도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활동 사항이 미반영이 되니까 책이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 이것들을 어디다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녹여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 필요성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자소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쭉 관찰해서 적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정관들이 이거를 쭉 빠르게 한번 읽으면 학생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부분에서 역량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가 반영하는 부분과 일부 반영하는 것, 미반영하는 부분들을 중앙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창체가 무엇이냐? 창체는 중학교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건데요. 자율자치활동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냥 다양한 일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6, 7교시 이럴 때 학교에서 방송으로 틀어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여행도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고 학교 체육대회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에서 학생들이 여기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로활동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선생님과 상담한 내용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적으실 수가 있어요. 진로활동, 여기 진로 영역이 가장 자신의 역량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엄청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잘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자치활동에서 가장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들을 좀 제 생각과 그 다음에 또 사정관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의 개인 활동이 너무 중요하고 자율이나 동아리나 진로나 세특이나 이것들의 차이가 희미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희미해졌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와서 배울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적지는 말아라. 대학교 수업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다.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왜 그게 관심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고 탐구했는지가 적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거기에 없는 건데요. 좋은 거 아니니까 찍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학생이 뭔가를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의 생기부가 이렇게 적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봐보시면 학생의 회장단 선거 활동을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한 표를 행사했대요. 대단한 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평등 교육을 해가지고 인식 개선이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누가 깨달았을까요? 담임선생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학생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학생은.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 요 정도까지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적어지면, 와, 우리 담임선생님이 날 위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해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런 거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상으로 만든 거긴 한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게 자율활동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자율이나 진로나 세특이나 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비슷한 맥락으로. 그럼 책을 읽어요. 책을 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문조사하고 자료 분석을 했대요. 대단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거를 이제 캠페인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안내문을 해서 붙였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법이나 정책, 이런 국제협약을 탐색을 해서 어디다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제 제안 사이트에 의견을 제출했대요. 대단하죠? 그러면 이런 역량들이 쭉 보이는 거잖아요. 이 학생이 이걸 언제 다 해? 1년 프로젝트잖아요.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정관들이 불러서 이때 이런 걸 했는데 어떤 게 힘들었어?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잘 할 수 있으면 너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어져 있는 애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비슷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이쪽에 봐보시면 3개년 활동을 한눈에 보고 평가할 수 있기에 지속하고 확장하고 심화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서 등을 통해서 개별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이 사실은 관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으실까요?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체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내용 자체가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조금은 없잖아 있습니다. 실험을 했으면 실험 내용을 거의 대부분 구체적으로 비슷하게 적으시겠죠. 그러면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자,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 그리고 발표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꼼꼼하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 세특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어집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이 적어져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이 적어져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 학생을 보고 관찰한 내용들이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탐구 활동이나 탐구 역량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 해야지 적을 거 아니에요.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잘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 잘 나와요. 그런데 써줄 게 없어요. 안타깝죠. 자, 이거 한번 봐보시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어때요? 내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찍으셨던 분들은 다 지우세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왜? 자, 이렇게 수행평가를 주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랬더니 애들이 수행평가를 그대로 캡처를 해서 챗GPT에 넣습니다. 넣고 적어봐. 28초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쭈르르르 적어줘요. 그럼 이걸 적어서 제출한 게 아까 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단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도 안 대단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지택 사정관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마무리하겠지만 이런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으로 생기부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요 정도 세특이 몇 등급 친구가 있을까요? 요 세특을 1등급부터 5등급 중에 애들 중에서 5등급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은 10점에서 20점 맞는 친구가 이렇게 써와요. 믿어지십니까? 농구슛의 궤적을 어떻게, 그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받으면서 아니 얘가 이렇게 글을 잘 쓸 애가 아닌데? 이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기부를 써야 되니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막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임지택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AI 기록이 왜 문제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없는 사실을 만든 거잖아요. 아까 탐구 안 했는데 탐구한 것처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특이 객관적 사실을 적느냐 아니면 선생님의 주관적 평가를 적느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에 이상적인 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의 평가가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학생이 한 게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세특이 학생 수업 활동의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완전히 최근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보다 과목에서 너 뭐 배웠니? 이게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써지는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 가상의 인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심화 문제를 제시했을 때 끝까지 해결하려는 막 집중력, 탐구력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답지하고 다른 자신만의 풀이 방법 막 보여주고 선생님한테 끝나자마자 막 가져와서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어요. 막 자랑하고 자신감 있게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막 오답하고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고민하다가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문제도 만들 수도 있겠죠. 훌륭한 친구죠. 교사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수학적 공학도구 뭐 지오지브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알지오메스 막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래프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아무 상관없는 뭐 퍼지함수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궁금증이 생겨서 막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얘가 있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학생일까요? 안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쵸? 근데 서울대 지원하는 얘들은 하죠. 근데 나 이것까지 못하겠다. 그럼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도전하시면 되죠. 선택은 학생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절대로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궁금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봐야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같은 걸 바라봐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완벽하게 다르게 생활기록부가 써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려면 선생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독서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관점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확장하고 또 A 관점에 관련된 책, B 관점에 관련된 책 양쪽의 책들을 읽어보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등급도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15명 있는 수업에서 내가 2등급을 받았다. 나쁜 건가요? 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거니까 사정관들이 그 인원수 다 보고평가한다니까요. 보고평가합니다. 교과 전형마저도 성적만 거의 많이 반영하는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용감하게 과목 선택하시고요.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화 탐구 활동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냐? 계속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탐구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궁금했냐? 그리고 주제를 왜 이걸 선택했니? 그리고 나서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간추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준비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내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실험이 실패할 수도 있죠. 내가 뭘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도 같이 기록에 남겨두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전 과정을 통해서 이걸 잘 정리해서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는 것들, 과목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선생님과의 교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안 적어줘. 우리 학교 선생님 나빠. 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속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게 어렵겠지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아롤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읽었던 책들도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시면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영상으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동기부여하는데 엄청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되게 좋습니다. 나도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학과에 합격한 A 학생, B 학생, C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전체는 아니지만 좀 간추려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넣어놓은 내용들을 읽으면서 여기서는 얘는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때 유튜브 같은 거에서 자료를 찾으셔도 되겠지만 검증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K무크나 KOCW나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무료로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이런 자료들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내 역량이 된다면 여기까지 확장시켜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님의 그 글을 한번 보면 교과 성적만 보지는 않겠다. 학종인데 학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기다가 쭉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출결을 추가해도 좋고 성실성 볼 수 있으니까 체육활동, 예술활동도 볼 수도 있고 리더십도 볼 수 있고 과목 선택까지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이 고르게 잘 반영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생기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불을 활활 피우실 수 있도록 땔감을 열심히 마련해서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는 거, 이게 저는 오늘의 강의의 중요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번 나왔던 강의 중간에 나왔던 정보인데요. 여기 생각보다 양질의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중에 성장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